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형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빛나는 사람 곁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들은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형은 의사인데 넌 뭐했냐? 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팝상머리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그 말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형은 전교 1등인데 넌 왜 그러냐? 형은 의대 간다는데 넌 정신 안 차리냐? 어머니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은 밥 먹듯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쿡쿡 쑤셨지만 나중엔 그냥 들리는 소음처럼 되어버렸지요. 그렇게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운 게 어쩌면 제가 어린 시절에 익힌 첫 번째 생존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셨지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셨지만 말수가 적어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늘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말의 대부분은 형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사람 살리는 의사 될 놈이야. 동네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언제나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넌 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한숨 소리가 어린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말썽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형처럼 눈부시게 빛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어머니는 형은 더 어릴 때 이미 받았는데라고 하셨습니다. 반에서 3등을 해도 형은 1등이었는데였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었고 저는 항상 그 비교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저는 결국 군대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여 대학에 가도 빚만 늘어날 것 같았고 차라리 몸을 쓰며 뭔가를 잃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결정에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형이 의예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거래처 납품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트럭에 짐을 싣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물건을 날랐습니다. 여름엔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겨울엔 손등에서 피가 났습니다. 갈라진 손바닥에 테이프를 감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런 건 보지 않으셨습니다. 몸 쓰는 일은 아무나 한다. 아버지가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인정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정말 의사가 됐습니다.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대학병원 전문의가 된 것입니다. 온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어머니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였지요. 아버지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형이 잘 됐으니 기쁜 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뒤에는 늘 그랬듯 쓴맛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였습니다. 친척들과 부모님, 형, 그리고 저까지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드시더니 잠시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사람 살리는 의사인데 넌 뭐했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눈길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다들 어색하게 웃었지만 제 속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웃음으로 넘겼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명절에 가도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랑거리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형은 대학병원에서 자리를 잡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형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 자리에 저도 가족으로서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돈댁 어른들이 돌아가며 인사를 나누던 중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드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납품이랍니다.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개인 사업 같은 건가 보네요. 그날도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의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가문이 달라 보이긴 해요. 어머니는 세상 다 가진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돈댁에 가서도 형 자랑이 끊이지 않으셨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부터 제 손이 갈라진 것도 낡은 트럭을 모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고마웠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형 결혼식에 비하면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적었고 예식장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가 처음으로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걱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명절이면 형네는 거실, 저희는 부엌이었습니다. 형수는 과일만 깎다 들어갔고 제 아내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병원 때문에 피곤하잖아. 형은 늘 늦게 왔고 일찍 갔습니다. 그래도 형이 오는 날이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형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원했지만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돌아오면 형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을 드렸습니다. 저는 현금 100만원을 드렸습니다. 납품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돈보다 마음이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형이 드린 선물은 거실 진열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드린 봉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어딘가에 쓰이셨겠지만 한마디 감사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마다 손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명절 음식하다 데인 손, 무거운 상을 옮기다 삔 손목. 저는 그걸 보면서 속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덜 가자 라고 말하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나쁜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묵묵히 따라와준 그 사람이 미안했습니다. 그러던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새벽에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형은 유명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오지 못했습니다. 정작 응급실을 지킨 건 저와 아내였습니다. 새벽 응급실의 차가운 의자 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입원이 길어지자 간병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아내도 함께했습니다. 대소변 처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형 걱정뿐이셨습니다. 형 바쁜데 자꾸 전화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처럼 웃음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형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병원비는 내가 많이 알아봐서 줄인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역시 형이 있어 든든해. 그날 병원비 대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간병도 일도 포기한 채 제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전화 한 통으로 병원비를 좀 줄여준 것이 모두가 기억하는 일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일만 하고 혼나?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아빠만 좋아하잖아. 아내가 급히 아이를 말렸지만 아이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맨날 참기만 하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가 울었습니다. 진짜로 서러웠습니다. 평생 인정 한번 받고 싶었는데 돌아온 건 비교뿐이었으니까요. 돈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냥 잘했다 한마디,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아버지가 저를 따로 찾으셨습니다. 혼자 보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부탁이 있으신가 싶었습니다. 병원 후속 처치 문제인지 아니면 집안 돈 문제인지 작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다가 천장을 보셨다가 이윽고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그 안엔 철물점 건물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뛰놀던 그 오래된 가게 건물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서있던 작은 건물, 아버지의 땀과 세월이 배어있는 그 공간이요. 이거 내 명의로 돌렸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사람 살리는 의사지만 넌 사람 곁을 지켰다.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어른이 돼서 아이 아버지가 돼서 그 나이에 그렇게 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병간호 내 아내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은 건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꼭 쥐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오래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둘째에게 더 남긴다. 순간 형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잠시 형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 들어보는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돈만 보내면 자식이냐? 남은 사람이 자식이지.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형도 더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형은 발길을 줄였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제 아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먼저 며느리 힘들지 않겠냐는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작지만 달라진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머니에게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늘 하던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인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인정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그날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가 창밖 벚꽃을 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이제야 내가 보인다. 그 말 하나에 저는 평생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렸습니다.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쌓인 것이 말 한마디로 다 사라지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말은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건 가난이 아닙니다. 비교당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화려하게 빛나고 누군가는 그 뒤에서 묵묵히 가족을 지킵니다. 칭찬도 없고 인정도 없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까지 남는 사람은 다르더군요. 빛나던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이 기억에 남습니다. 참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킨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없어도 손등에 굳은 살이 박여도 새벽 어둠 속에서 트럭을 몰아도 그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누군가와 비교당하며 지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가족 중에 묵묵히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고했어. 고마워. 덕분에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 응어리를 조금은 녹여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